자산이 압류됐다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특히 해명했고,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이 과거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딸과 사이가 맞춤형 특혜를 받아 라인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이 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여러 공세 속에서 김 후보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연실 몸을 낮추기도 했는데, 한편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연기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이 시간엔 여러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제 오늘 있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상대 평가를 한다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보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그리고 전문성의 검증 한 2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과거 청문회를 두고 이제 무용론 얘기가 나오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해서 후보자 흠집 내기에 일관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청문회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도 그 도덕성이 후보자의 직무와 연결되는 전문성과 함께 해당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꽤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이 도자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도덕성 문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 밀수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 이 해경에 소속된 곳이 해수부고 해수부 장관으로 오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 네. 문제였고,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문회 과정이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장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두고 충분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가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정권만 여야만 공격수만 바뀌었지 지난 20년 동안 인사청문회가 과연 인사청문회였나. 여든 야든 야당만 됐다 하면 도덕성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밀고, 네. 또 여당만 됐다 하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합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20년 동안 서로 공수만 바뀌어가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번 청문회도 뭐 거기서 저는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그 총리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여당 대표 경선 나갔던 사람이 가능하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과거에 원내대표 하다가 총리 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냐. 그다음에 총리하다가 대선 후보 되는 건 괜찮고, 소위 당대표 하다가 총리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조삼모사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황교안 총리 보십시오. 총리하다가 바로 야당 당대표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 선후 관계가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청문회는 야당은 도덕성과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정쟁의 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금 갖는가, 이런 거를 또다시 확인하는 자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하나씩 공세한 야당 입장, 또 이를 방어한 김부겸 후보자의 격돌 한번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김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차원을 건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에 대한 또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게 됐던 건 이 정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갈등 구도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에 핵심적인 사유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듣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왜 빼지 않았는가 등에 대한 굉장히 지엽적인 사유를 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아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정을 사실상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이 편파적인 상태로서의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자리,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권 행보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가 없죠. 국무총리가 사실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후임 총리자 인선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권 행보를 위해서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태로서 움직였던 총리직의 수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온전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일까? 이런 내용들이 정세균 총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 때문에 무조건 김부겸 후보자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총리로 내정되더라도 그만큼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로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교수님도 지적을 했고요. 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완구 전 총리의 예를 들으면서 이제 원내대표 마치자마자 총리로 갔다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박근혜 정부에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과거에 있었던 정부와 현재 정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다짐과 약속에 비추어서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그랬는데 우리 정부한테 이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할 수 있는 언급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볼게요. 검찰총장,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거는 이거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당대표 하다가 선거를 총괄하는 어떻게 국무총리를 할 수 있냐?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어떤 중립성보다 더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뭘로 보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삼권 분립에 있어가지고 저는 중립은 철저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정치인과 총리의 자격이 사실상 이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총리했다가 대선 후보 되는 경우가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한 역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소위 말해서 관리형, 순수하게 정말 관리형 관리형으로서만 존재하는 비중립적인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도전했던 사람이 된다면은 문제 아니냐, 정치적 중립의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제 눈에 물대기식 해석 아니냐, 이런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뿐 아니라 정부가 특히 이 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편향적으로 이끌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선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난날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들을 비추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의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언급하는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뜻과 의지가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밖에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뜻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모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토록 뜨겁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추미애 장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윤 갈등에서 비롯돼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찍어내기의 과정들, 대한민국은 법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2년의 임기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의 기간들을 다 지키지 않고 찍어내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갔고 그 법적 분쟁 이후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아직까지 윤 총장은 대권 행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건 윤석열 전 총장 본인 의지보다는 국민의 뜻이 더 깊게 반영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그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다가 추윤 갈등까지 번졌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아까 준비했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고 두 분께서는 김부겸 후보자 입장에서 가장 좀 진땀을 빼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의혹이 좀 가장 고비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저는 직접적으로 만약에 내가 김부겸 후보자라면은 네. 자동차가 그 30여 차례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당했던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얼굴이 좀 빨개질 부분 아닌가. 그거 뭐 횟수로 따지면은 20년 동안이니까 1년에 뭐 1회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국가를 총괄하는 총리인데 뭐 체납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뭐 정치하다가 보면은 또 돈이 김부겸 후보자가 많은 분이 아니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정말 본인도 뭐 부끄럽다고 했는데 정말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체납 부분,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부분. 네. 네, 저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딸 가족의 라임 펀드 가입 특혜 의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펀드 사기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 두 펀드에 대한 피해액이 수조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한때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군 바가 있었지만 네.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이러한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한 실체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김부겸 지금 지명자에 대한 가족만을 위해서 특화된 비공개 펀드가 설정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자 본인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딸 가족이 나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은 그 사건, 그 라임 펀드에서 왜 어떤 연유로 딸 가족만을 위한 특혜성 펀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김부겸 후보자에게 가장 뼈아픈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 후보자의 어떤 그 해명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다른 의혹들에 비해서 조금 예를 들어 다른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조금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라임 펀드 쪽에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환매 수수료가 없는 그런 비공개 펀드를 갖다가 만들어줄 때는 의도가 있었겠죠. 예. 다만 의도가 먹혔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라는 거죠. 특히나 김부겸 후보자가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라임을 위해서 어떤 뭐 전화를 하나 했다던가 청탁을 받았다던가 네. 뭐 이랬다라면은 저는 이건 얼마든지 뭐 낙마의 사유가 될 정도로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라임 펀드 쪽에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의 어떤 그것이 특혜나 또는 네. 봐주기나 이런 걸로 이어졌냐라고 했을 때 안 이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김부겸은 난 처음 듣는 얘기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 사위 가족이 9억이나 여기다가 넣었어요. 일반인 기준에서라면 9억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전 재산 몰아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사위가 재벌가의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재벌가의 외아들이 돈 몇 억 투자할 때 네. 장인어른 뭐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눈치 보고 또는 장인어른과 상의해서 했을까? 좀 그런 점에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아니 출가한 딸 투자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답답한 측면을 그런 점에서 좀 토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본인 자체에 대한 어떤 관련 가족 포함해서 그런 의혹에 대한 답변도 관심을 끌었지만 과연 김부겸 후보자가 현 정권의 어떤 철학과 좀 엇갈리게 대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관련 또 후보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어떤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보선 민주당 입장에 참패 이후 종부세 완화 논의가 계속 화두로는 떠오르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고 앞서 저희 권남기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연일 속도감 있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여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김 후보자 입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들리셨어요? 김부겸 후보자는 과거에 이제 총리로 지명되기 전에 있었던 작년 정치인 김부겸의 발언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다 소신 발언들을 많이 쏟아낸 바 있습니다. 네.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소신 발언들을 했지만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는 말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TF의 총괄 책임자를 진선미 의원을 이제 교체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당내에서 어떤 기류로 가게 될지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김부겸 내정자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특히 이 대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가장 논란이 되는 종부세와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처럼 과연 여기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원했지만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는 속 시원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겠다는 김부겸 내정자가 과연 총리에 지명되고 난 뒤에 과거 정치인 김부겸으로서 소신 있게 얘기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대목 중에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김부겸 후보자도 뭐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입 밖으로 내꺼냈을 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 값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시장에 이제 그 우려했던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하는 엇박자가 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자도 본인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 생각을 갖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종부세를 완화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쉽게 못 꺼내는 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소위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그 소위 부수적인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경우에는 해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떤 문제에 휩싸이는 설화에 휩싸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아마 자신의 어떤 소신도 있을 거고 생각도 있을 텐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총리가 되신다면 소위 당정청 그 조율 과정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조금 더 좀 자신의 소신을 갖다가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쳤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신중한 좀 태도로 일관했던 걸로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질문에 검찰개혁 문제도 있었고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고 또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른바 문자폭탄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좀 그런 대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좀 답변과 관련해서 대목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4.7 보궐선거 이후의 민심을 고려하는 행보들을 이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나왔던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이 검수완박을 하면 부패 완판,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게 됐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그 검수완박은 당의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참고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부패 완판은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도 이게 당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 정도라면서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론의 지점들을 좀 향해서 가는 메시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후보자를 내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4.7 보궐선거 이후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 속에서 어느 정도 민심을 다잡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지점에서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어느 정도 결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민심을 좀 고려하는 행보를 보이고 물론 이제 국무총리나 당대표 자리는 다릅니다만은 김부겸 후보자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가 여당에게는 회초리가 됐다. 또 실제로 그 회초리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후보자 신분이고 또 경선 과정이었으니까
뭐 지금 이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도 저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당 당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최소 한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다가 요즘 조정해줘야 된다. 이런 의사를 갖다가 저는 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여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좀 눈치 보는구나. 이런 뭐 자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총리 후보자도 네. 지금 이제 그 소위 몇 년 전과 달라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왜 야당이 좀 여당의 발목을 잡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인 잣대 들이밀면 자기들은 옛날에 더 했으면서 이렇게 국민 여론이 반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내로남불이야. 이런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국민 여론 앞에 겸허한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게 저는 뭐 당연한 일이고 또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여권의 후보로 나올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뭐 저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